강북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가족 갈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74세 할머니가 45년간 살아온 집에서 갑작스럽게 쫓겨나게 된 사연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과 놀라운 반전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74세의 김영자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뜨셨습니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라서 알람 시계 없이도 정확히 깨어나시죠. 강북구 번동의 오래된 아파트 3층, 20평 남짓한 이 작은 공간이 영자 할머니에게는 전 세계였어요. 수여가 일어나야지. 학교 늦겠다. 12살 손자 수여기를 깨우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며느리 박세진이 직장에 나간 사이 영자 할머니는 손자의 아침 준비부터 저녁 밥상까지 모든 걸 챙기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계란말이 해주실 거죠? 그럼 우리 수여기가 좋아하는 건 할머니가 다 해줘야지. 영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가스레인지 앞에서 달걀을 젓는 손길이 능숙했습니다. 45년 전 29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이 집 부엌지기는 줄곧 영자 할머니셨으니까요. 냉장고 문을 열면서 영자 할머니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며느리 세진이 부쩍 차가워졌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머님 수고하세요라는 인사라도 있었는데 요즘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 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영자 할머니는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걸 아니까 더욱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설거지할 때도 소리 나지 않게 하고 텔레비전 볼 때도 소리를 줄여놓고 보셨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수여기가 계란말이를 한 젓가락 집어먹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영자 할머니도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손자의 웃음소리가 이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거든요. 천천히 먹어. 우유도 마셔야 하고. 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왜 안 드세요? 할머니는 나중에 먹을게. 우리 수여기부터. 사실 영자 할머니는 식욕이 없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어젯밤에도 세진이가 남편 준호에게 작은 목소리로 뭔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분위기상 자신에 대한 이야기 같았어요. 오전 9시 수여기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영자 할머니는 늘 하던 대로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구석구석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닦아내는 게 일상이었어요. 가끔 허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가며 해야 했지만 이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영자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김치찌개를 끓일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메뉴였거든요. 혹시나 해서 준비해 놓으면 세진이가 조금이라도 기뻐할까 싶어서요. 어머님. 오후 2시쯤 세진이 갑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 일찍 오셨네. 점심 드셨어요? 김치찌개 끓여놨는데. 아니요. 어머님 잠깐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세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무슨 일이야? 어머님, 저희가 이 방이 필요해요. 세진이 영자 할머니의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갑작스러운 얘기라서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방이 필요하다니. 무슨 말이야? 준호 오빠가 집에서 일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 어떨까 해서요. 영자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45년 동안 살아온 이 집에서 나가라는 얘기였어요. 그것도 자신이 평생 아껴 키운 아들의 아내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세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희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더 편한 곳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영자 할머니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편한 곳이라니 이곳보다 더 편한 곳이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자신의 모든 추억이 깃든 이 집보다 말이에요. 세진아, 이 집은 내가 시장에서 번 돈으로 산 거야.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45년 전 신혼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이었어요. 어머님,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준호 오빠 명의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살 권리가 있어요. 세진의 말투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영자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래도 수혁이는 할머니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수혁이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들 준호가 들어왔어요. 영자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습니다. 아들이라면 분명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준호야, 다 왔구나. 세진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어머니, 앉으세요.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호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순간 무서움을 느꼈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준호야, 너까지 왜 그래?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 저희도 이제 중년이에요. 저희 생활도 생각해야 하고요. 어머니께서 좀 더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사신다는 말이 영자 할머니에게는 내쫓기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어디서 혼자 살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새벽마다 시장 나가서. 그런 옛날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과거에 매달려 있지 마시고 앞으로를 생각해 보세요. 준호의 말이 영자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옛날 얘기라니 자신의 모든 희생이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70 넘은 늙은이가 갑자기 어디서 방을 구해? 어머니, 요즘 독거노인을 위한 시설들도 많아요. 거기서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더 즐거우실 텐데요. 세진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영자 할머니를 어떤 물건처럼 치워버리려는 것 같았어요. 영자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언제까지 나가면 되는 거야? 이번 주 안에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빨리 방을 정리해야 해서요. 일주일이라니 45년 동안 쌓인 추억을 일주일 만에 정리하라는 거였어요. 영자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할머니 방으로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급식이 맛있었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계란말이보다는 못하지만요. 수혁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할머니가 이 집을 떠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수혁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네? 뭔데요? 할머니가 잠깐 다른 곳에서 살게 될 것 같아. 수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12살 아이지만 할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챈 거예요.
왜요? 할머니가 왜 다른 데서 살아요? 여기가 할머니 집인데. 그게, 그게. 영자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부모가 할머니를 내쫓는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싫어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수혁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도 싫어. 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봐.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5년의 세월을 떠올렸어요. 젊은 며느리로 이 집에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들을 키우면서 보낸 세월들 말이에요. 새벽 5시 영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수혁이 아침밥을 차려주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몰랐어요. 부엌에서 달걀을 젓는 손이 평소보다 더 떨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약봉지들을 넣고 있었어요. 45년 동안 모아둔 물건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내자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도 가져가세요. 수혁이가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들고 왔어요. 작년 어린이날에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참았어요. 우리 수혁이 할머니 없어도 잘 지내야 해. 알겠지? 할머니 정말 가야 해요? 아빠한테 더 얘기해 볼까요? 수혁이의 간절한 눈빛이 영자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며느리는 할머니 방에 새 책상과 컴퓨터를 들여놓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짐 정리 다 되셨어요? 세진이 방문 앞에 서서 재촉했어요. 마치 방 빼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일단 찜질방에서 며칠 있어 볼게. 찜질방이요? 어머님, 그런 곳에서 어떻게? 세진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지만 금세 평소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영자 할머니는 며느리가 진짜로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 4시 영자 할머니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45년 동안의 추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신혼 때 남편과 함께 이사 온 날, 준호를 낳고 처음 집에 데려온 날, 수혁이가 태어나서 100일 잔치를 했던 날. 할머니. 뒤에서 수혁이가 울면서 뛰어왔어요. 영자 할머니는 돌아서서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휴대폰 있죠? 매일 전화할 거예요. 그래, 우리 수혁이. 할머니도 매일 전화할게.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어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74살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찜질방에 도착한 영자 할머니는 입장료 10,000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평생 찜질방에서 자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이곳이 임시 거처가 된 거예요. 로커에 짐을 넣고 찜질복으로 갈아입으니 정말 집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녁 때가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찜질방 식당에서 비빔냉면을 시켜 먹었는데 평소 집에서 먹던 따뜻한 밥이 그리웠어요. 혼자서 냉면을 먹는데 눈물이 계속 떨어져서 국물이 짜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옆 테이블에 앉은 중년 여성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영자 할머니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찜질방 수면실에 누웠어요. 딱딱한 바닥에 얇은 매트만 깔려 있어서 몸이 여기저기 아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 때문에 잠들기도 어려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영자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평생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신세가 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수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그래, 할머니는 괜찮아. 너는 아침 잘 먹었니? 엄마가 해줬는데. 할머니 계란말이가 더 맛있어요. 수혁이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울음이 나오려는 걸 참고 밝은 척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빨리 새집 구해서 수혁이 불러서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새집을 구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74살에 월세도 없는 할머니를 받아주는 집주인이 있을까요? 찜질방에서 사흘째 되던 날 영자 할머니는 예전에 시장에서 장사할 때 알던 친구 김춘자를 만났어요. 춘자는 영자보다 2살 많은 76살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목소리도 우렁찬 분이셨습니다. 야, 영자야. 여기서 뭐해? 찜질하러 왔나? 춘자 언니. 영자 할머니는 춘자를 보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춘자는 깜짝 놀라서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자 할머니는 춘자에게 자초지종을 다 털어놨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을 내쫓았다는 것, 지금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이런 개 같은 놈들이 다 있나? 춘자가 화를 벌컥 내며 소리쳤습니다. 찜질방 안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였어요. 춘자 언니 작게 말해. 작게 말하긴 뭘. 야, 영자야, 너 바보냐? 그 집 너 돈으로 산 거잖아. 춘자 언니, 그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은 다 준호 명의로 되어 있는 걸. 영자 할머니는 체념한 듯 말했지만 춘자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온갖 풍파를 다 겪어본 사람이었거든요. 야, 바보 같은 년아. 명의가 누구 거든 상관없어. 내가 돈 된 게 증명되면 권리가 있다고. 춘자가 영자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어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증명을 어떻게 해? 다 옛날 일인데. 옛날 일이라고. 은행 기록은 다 남아있어. 내가 시장에서 벌어서 매달 얼마씩 넣었는지 다 나와 있다니까. 그제서야 영자 할머니의 눈에 희망이 조금 보였어요. 정말 그럴 수 있는 건지 반신반의했지만 춘자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 변호사한테 가면 되잖아.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젊은 놈인데 진짜 똑똑해. 춘자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옆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이야? 나 춘자 이모야. 응, 잘 지내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 친구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네, 오늘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전화를 끊고 나서 춘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됐어. 오늘 오후 3시에 만나자고 해. 사무실로 가자. 춘자 언니,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 그런 걱정 말고. 일단 가서 상담부터 받아보자고. 오후 3시 두 할머니는 강남구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30층 건물의 20층이었는데 영자 할머니는 처음 와보는 곳이라 긴장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훈 변호사입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키가 크고 인상도 좋았는데 춘자가 말한 대로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춘자 이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지훈 변호사는 영자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워했지만 변호사가 친절하게 들어주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그 집을 구입할 때 사용하신 돈이 전부 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나간 건가요? 네, 그때 시장에서 장사해서 모은 돈으로. 통장 기록이 아직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부동산 계약서 같은 서류는요?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45년 전 일이라 뭐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은행에 요청하면 오래된 거래 내역도 조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매 시기와 금액도 확인할 수 있고요. 지훈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영자 할머니도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정말 방법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내신 돈이 증명되면 반드시 되찾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들이랑 며느리랑 싸우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영자 할머니의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가족끼리 법정에서 다투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수혁이에게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어머니, 지금도 이미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는 게 나중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꼭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서 협의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지훈 변호사는 영자 할머니가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설명해 줬어요. 내용 증명이라는 게 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까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상담비는 오늘 무료로 해드릴게요. 춘자 이모님 속이시니까요. 대신 정말 진행하시려면 착수금이 1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100만 원이라는 돈이 영자 할머니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지금 가진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춘자가 영자의 팔짱을 꼈어요. 어때? 희망이 보이지? 그런데 100만 원을 어디서 구하지? 그런 거 걱정 말고. 내가 먼저 빌려줄게. 나중에 집 되찾으면 갚으면 되잖아. 춘자의 따뜻한 말에 영자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가족들은 자신을 버렸는데 오랜 친구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고마운 마음과 서러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춘자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해.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그런데 영자야, 이제는 정말 결심해야 해. 계속 찜질방에서 살 수는 없잖아.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찜질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변호사 말이 맞다면 정말 집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가족과 싸워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틀 더 고민한 끝에 영자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어요. 춘자의 도움으로 지훈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의뢰하기로 한 거죠. 찜질방에서 엿새째 되던 날 영자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머니, 좋은 결정하셨어요. 일단 은행부터 가서 거래 내역을 뽑아보죠. 지훈 변호사와 함께 은행에 간 영자 할머니는 45년 전 통장 기록을 요청했어요. 놀랍게도 기록이 다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시장에서 벌어서 저축한 10만 원, 15만 원씩의 입금 내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머니, 이거면 충분합니다. 집 매입 당시 어머니 통장에서 2,500만 원이 나간 기록도 있고요. 지훈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보겠습니다. 아들분과 며느리분께 어머니의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으로요. 사흘 후 준호와 세진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그날 오후 수혁이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완전 화났어요. 할머니가 변호사랑 뭔가 했다고. 수혁아, 할머니가 설명해 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영자 할머니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가족끼리 이렇게 싸워야 하는 건지 회의가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8시쯤 영자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세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와서 얘기해요. 세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화가 나서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용기를 내서 대답했어요.
나는 찜질방에 있어. 할 말 있으면 여기로 와. 1시간 후 세진이 찜질방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도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변호사까지 끼고 이런 짓을 하시다니. 세진아, 목소리 좀 낮춰. 여기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요? 어머님이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시는데. 세진이 내용 증명서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부끄러웠지만 꿋꿋하게 말했어요. 협박이 아니야. 내 권리를 찾는 거지. 권리요? 어머님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요? 집은 이미 준호 오빠 명의고 저희가 관리비며 세금이며 다 내고 있는데. 그 집은 내 돈으로 산 거야. 45년 전에 내가 시장에서 벌어서 모은 돈으로 말이야. 그런 옛날 얘기가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법적으로는 준호 오빠 집이라고요. 세진의 말투가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영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예의는 지켰는데 이제는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세진아,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사람이야. 사람이면 사람답게 하세요. 70 넘어서 이런 추잡한 짓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추잡한 짓이라는 말에 영자 할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게 추잡한 짓이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나를 내쫓은 거는 추잡하지 않다는 거야? 내쫓은 게 아니라 독립을 권한 거예요. 어머님도 이제 자립하셔야죠. 74살에 무슨 자립을 하라고? 나 지금 찜질방에서 자고 있어.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도 조금 높아졌어요. 참고 참았던 마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어머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찜질방에서 자라고 했나요? 그럼 어디서 자라고 했어? 길바닥에서? 요양원도 있고 독거노인 시설도 있잖아요. 세진의 말에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야, 박세진.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잘못한 게 없다고요? 저희 생활에 간섭하고 손자 교육에도 끼어들고. 간섭? 수혁이 돌봐주는 게 간섭이야? 밥 해주고 숙제 봐주는 게. 저희가 부탁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 거죠. 세진의 말이 영자 할머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냈어요. 손자를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간섭이었다니, 부탁받지 않은 일이었다니 말이에요. 그래. 그럼 이제는 안 참아. 영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진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화를 냈습니다. 뭘 안 참는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뭘 할 수 있다고. 법정에서 보자.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두고 봐. 영자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세진이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해보세요. 하지만 어머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수혁이한테도 좋지 않을 거예요. 세진이 마지막으로 독한 말을 남기고 찜질방을 나갔어요. 영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세진과의 격한 다툼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드디어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정해졌어요. 법원에서 양측이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거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돼서 잠을 설쳤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정은 대화로 풀어가는 자리니까요. 지훈 변호사가 법원 앞에서 영자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춘자도 함께 와서 영자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영자야, 당당하게 해.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법원 건물에 들어서니 영자 할머니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평생 법원에 와본 적이 없었는데 74살에 이런 곳에 오게 될 줄 몰랐거든요.
조정실 앞에서 준호와 세진을 마주쳤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세진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야. 어머니. 아들도 어머니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세진이 준호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죠. 조정실 안에서 조정위원이 양측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훈 변호사가 영자 할머니의 입장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신청인은 45년 전 해당 부동산 매입 시 본인 명의 통장에서 2,500만 원을 출금하여 구입 대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도 반박했어요. 그러나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준호 씨이고 45년간 관리비와 세금을 모두 준호 씨가 부담해 왔습니다. 조정위원이 영자 할머니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어머니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원하시나요? 저는 그냥 제가 살던 방 하나만 있으면 돼요. 집 전체를 달라는 게 아니라. 영자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조정실이 조용해졌어요. 집 전체가 아니라 방 하나만 달라는 할머니의 소박한 바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정위원이 준호에게 물었어요.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생활이 어려워서. 어려우면 어머니를 내쫓아도 되는 건가요? 조정위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준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세진이 대신 나서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럼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렸나요? 74세 어머니가 갑자기 어디서 사시라고? 조정위원의 연이은 질문에 세진도 말문이 막혔어요. 아무리 변명해도 74살 시어머니를 길거리로 내몬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준호 씨, 어머니께서 그 집 구입에 기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그건. 준호가 머뭇거리자 지훈 변호사가 은행 거래 내역을 제시했어요. 여기 보시면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장사하신 수입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구입 당일 어머니 통장에서 2,500만 원이 출금된 기록도 있고요. 서류를 본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어머니의 기여분이 충분히 인정될 것 같은데요. 합의 방안을 찾아보시죠. 하지만 세진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어머님이 나가셔서 독립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이제 중년인데 계속 모시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머니가 독립하실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마련해 드리시겠어요? 그건 저희 형편상 어려워요. 결국 첫 번째 조정은 결렬됐어요.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거죠. 조정위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조정 기일을 잡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에서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법원을 나오면서 영자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를 보니 정말 가족 관계가 끝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유리한 상황이에요. 지훈 변호사가 위로해줬지만 영자 할머니는 승부보다는 가족이 걱정됐어요. 특히 수혁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수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할머니 때문이라고. 수혁아, 할머니가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도 어쩔 수 없었어. 할머니, 언제 집에 올 거예요? 할머니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요. 수혁이의 애절한 목소리에 영자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손자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훈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상대방에서 새로운 제안을 해왔어요. 무슨 제안?
집의 절반 지분을 어머니께 인정하고 대신 어머니께서 그 지분을 팔아서 독립하시는 조건이에요. 영자 할머니는 잠깐 생각했어요. 집의 절반이면 상당한 금액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작은 집을 구해서 혼자 살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계속 싸우면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야. 그 조건으로 하자. 영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가족과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조정 기일이 다가왔어요. 영자 할머니는 이번에는 좀 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법원에 갔습니다. 지난번보다는 덜 떨렸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어머니, 오늘은 합의가 될 것 같아요. 상대방에서 먼저 조건을 제시했으니까요. 지훈 변호사가 영자 할머니를 안심시켜 주려고 했지만 정작 영자 할머니는 승리보다는 다른 게 걱정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건지 수혁이는 어떻게 될지 말이죠. 조정실에 들어가니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준호가 어머니를 제대로 쳐다보더라고요. 세진은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지난번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조건 검토해 보셨나요? 준호 측 변호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집의 절반 지분을 인정하되 영자 할머니가 그 지분을 현금으로 받고 독립하자는 조건이었죠. 네, 저희 의뢰인께서 그 조건에 동의하신다고 했습니다. 지훈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조정위원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로 평가했을 때 약 4억 원 정도 되는 집이니까 2억 원을 어머니께 드리는 거네요. 2억 원이라는 숫자를 들으니 영자 할머니도 놀랐어요. 45년 전에 2,500만 원으로 산 집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니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매월 생활비로 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제서야 준호의 눈에 미안함이 보였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자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럼 합의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잠깐만요. 영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조정실의 모든 사람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수혁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수혁이요? 세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가 없으면 수혁이 누가 돌봐? 너희 둘 다 직장 다니는데.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알아서 한다고? 12살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돈보다는 손자가 더 걱정됐거든요. 어머님, 그런 건 저희 가정 문제예요. 세진이 차갑게 말했지만 영자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가정 문제. 수혁이는 내 손자야. 내가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 조정위원이 중재에 나섰어요. 어머니께서 손자분을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네요. 그 부분도 합의에 포함시켜 볼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어머니께서 손자분을 만나실 수 있는 조건도 정해두는 거죠. 한 달에 몇 번,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 말이에요. 영자 할머니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적어도 수혁이를 계속 볼 수 있다면 다행이었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그건 너무 자주 아닌가요? 세진이 반대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세진아, 그 정도는 괜찮잖아. 수혁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하지만, 그리고 수혁이가 할머니를 찾고 싶을 때는 언제든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영자 할머니가 덧붙여 말했어요.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요구 같은데요.
어떠세요? 결국 모든 조건이 정해졌어요. 집 지분의 절반인 2억 원을 받고 매월 생활비 50만 원을 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혁이를 만나는 조건이었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영자 할머니는 기분이 묘했어요.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진 것 같기도 했거든요. 돈은 받았지만 가족은 잃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아요. 지훈 변호사가 축하해줬지만 영자 할머니는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준호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뭐야?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준호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올려주고 싶었지만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너 때문에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네,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수혁이라도 잘 돌봐.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해.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세진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다가 준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영자야, 이제 끝났어. 새로운 시작이야. 춘자가 영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찜질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2억 원이라는 돈이 생겼으니 이제 진짜 자신만의 집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허전했어요. 한 달 후 영자 할머니는 강북구에 있는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집이라는 게 새로웠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였어요. 할머니, 여기 진짜 예뻐요. 수옥이가 새 집에 놀러와서 신나게 돌아다녔어요. 작은 집이지만 수혁이에게는 신기한 놀이터 같았나 봐요. 영자 할머니는 손자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그동안의 고생이 조금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방은 누가 쓸 거예요? 수혁이가 작은 방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방은 우리 수혁이 방이야. 할머니 집에 놀러 와서 잘 때 쓰는 거지. 정말요? 제 방이에요? 그럼 우리 수혁이 방이지. 수혁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영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적어도 손자와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 요즘 많이 싸워요. 갑자기 수혁이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왜 싸워? 모르겠어요. 그냥 맨날 목소리 높여서 뭔가 얘기해요. 그러다가 아빠가 혼자 나가버려요. 영자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 부부의 갈등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수혁아, 부모님이 싸우는 건 수혁이 잘못이 아니야. 알겠지? 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언제까지 여기 사실 거예요? 할머니는 계속 여기서 살 거야. 이제 할머니 집이니까. 그럼 저도 가끔 여기서 잘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얼마나 좋겠어. 그날 저녁 영자 할머니는 수혁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손자와 둘이서 밥을 먹으니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찜질방에서 지낼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할머니, 계란말이 여전히 맛있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지? 네.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수혁이의 솔직한 말에 영자 할머니는 웃음이 났어요. 아직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영자 할머니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 청소를 하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가고
오후에는 근처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자 씨,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경로당에서 만난 이순덕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영자 할머니보다 1살 어린 73살이었는데 성격이 밝고 유쾌한 분이었습니다. 네, 1달 정도 됐어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아,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혼자 산 지 3년 됐어요. 순덕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공통점이 많았어요. 둘 다 자식들과 갈등을 겪고 독립한 경우였거든요. 처음에는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더 편해요.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순덕 할머니의 말에 영자 할머니도 공감했어요. 정말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거든요. 자식들이 가끔 찾아와요. 1달에 1번 정도. 그것도 의무적으로 오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뭐 안 오는 것보다는 낫죠. 영자 할머니는 자신이 더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수혁이는 일주일에 1번씩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영자 할머니의 생활도 안정됐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수혁이가 놀러 왔고 가끔은 하룻밤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준호도 1달에 1번씩은 얼굴을 비췄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어느 토요일 준호가 수혁이와 함께 왔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예전보다 편안해 보인다는 걸 느꼈나 봐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집도 예쁘고. 어머니께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여기가 좋더라. 조용하고. 아들과의 대화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준호가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만해.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네,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너도 내 생활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 대신 수혁이는 잘 돌봐야 해. 네, 꼭 그럴게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영자 할머니는 작은 화분에 진달래 씨앗을 심었어요. 베란다에 놓인 화분을 보며 내년 봄을 기대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수혁이가 화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진달래야. 내년 봄에 예쁜 꽃이 필 거야. 저도 할머니랑 같이 키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같이 키우자. 영자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작은 씨앗이 큰 꽃으로 자라나듯이 자신의 새로운 인생도 천천히 꽃을 피워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자 할머니는 베란다에 앉아서 바깥 풍경을 바라봤어요. 74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로웠어요. 내 이름으로 사는 인생, 이제 시작이구나. 영자 할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진달래 화분을 바라보며 내년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45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평화로운 꿈을 꾸며 말이에요.